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모든 이야기를 사랑하는 62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우리 카페에서 손님들이 뜸한 시간 이 유튜브 사연을 듣고 있으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사연 속 주인공들이 다들 어찌 그리 험난하게 사셨는지 가슴 졸여가며 같이 욕도 하고 그 고생 다 버티고 행복을 맞이했을 때는 내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죠. 뒤돌아보면 저 또한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번만큼은 독자가 아닌 이야기꾼으로 제가 살아왔던 세월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한 귀퉁이 떼어내어 제 사연과 함께 해주시겠어요? 내 고향은 전라도 장성.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동시에 해내며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농가였어요. 사춘기 소녀 시절 풋사랑도 해봤지만 결국은 23세 만난 남편과 결혼하고 아들도 하나 낳았죠. 가정적인 남편과 가정을 꾸리면서 열심히 살았고 인생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시킨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행 떠나고 친구들과 모임 등 돈독한 사교 생활로 부족함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크게 속썩이는 바 없이 잘 자랐는데 큰 제약회사에서 취직해서 빠르게 승진하며 주변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들 자랑스럽게 키웠지 남편은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기에 충분했죠. 딱 하나, 아들의 혼인이 늦어진다는 것이 유일한 근심거리일까요? 처음에는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큰 조바심을 내지 않았어요. 외동이라 내 품을 떠나 자기만의 둥지를 튼다는 것이 어미로서 내키지 않았던 건가 봐요. 직장 좋겠다, 부족할 것 없는 아들이 때 되면 좋은 아내 얻겠거니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33세 들어설 무렵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소개해줬습니다. 뜻밖의 같은 동네 주민 중에 아들은 제 짝을 만난 거라네요. 엄마, 나랑 결혼할 여자예요. 인사드려 오가며 얼굴은 서로 알 텐데. 그러네. 나치 이거. 아가씨, 우리 어디서 봤더라? 요 앞 시장 정류점에서 뵙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몇 번이요. 전 302동에 살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과 어떻게 친해져서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직업이나 외모는 평범했지만 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는 아들 이야기에 이런저런 계산이나 조건 달 것 없이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 하나만 곱게 키워서 그런지 애가 연애 못하고 여자 마음 세세하게 알아주거나 그런 센스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서로 위해가며 부족한 점 보듬고 잘 살아봐요. 아가씨가 우리 준수 총각 귀신 면하게 해줬네. 참 고맙다. 진심으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등장은 내 생각만큼 단순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후일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 말투도 조용조용하고 예의도 바른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애였어요. 결혼할 때 혼수를 작게 해왔다던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 월급에 의지해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손주를 낳으면서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뜻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고마웠죠. 요새 젊은 엄마들이 어디 시부모랑 같이 산다고 합니까? 그래도 손주도 잘 봐주시고 그러면 며느리도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약속도 나가고 그렇게 서로 의젓해 지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전략적으로 가족을 장악하듯 집안일을 하나하나 자신의 방식대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의 감지를 전 늦게야 알아차렸나 봐요. 그간 결혼하고 외벌이로 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에 의지해야 했어요. 애기는 태어나서 돈 쓸 때는 늘었지 조금씩 빌린 대출금은 불어서 7천만 원에 육박하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잔업이나 야근을 늘려라 부업을 하라며 생활비 압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얘기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그 얘기는 아주 땡큐였죠.
그러면 신혼집 아파트 살아서 대출도 갚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해볼 여력이 되잖아요. 며느리의 씀씀이가 커서 아들의 월급으로 감당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함께 사는 동안 며느리 과소비 습관도 바로잡고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자식들은 뭐래도 그래라 좋다 하다가 며느리 돈 쓰는 것부터 살림하는 것에 말을 보태기 시작하니 며느리도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서로 부딪히며 나는 며느리를 꾸짖고 며느리는 지지 않고 말대꾸하며 조금씩 고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하는 일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요. 저도 우리 집안의 안주인이에요. 저희 일에 간섭하시는 거 참기 힘듭니다. 내 잔소리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 며느리는 딱 잘라 이렇게 말한 이후 내가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척 않고 냉소적인 미소로 일관했습니다. 내 딴에는 내 집에서 공짜로 지내게 해주고 손주한테 들어가는 분유값부터 병원비, 일체의 비용을 내가 대주는데 이 정도 참견 좀 할 수 있지 않나 섭섭했어요. 그런데 점차 믿고 있던 아들마저 제 아내를 두둔하고 나섰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집에 괜히 들어온 것 같아요. 엄마가 전처럼 아내를 예뻐해 줄 수는 없으세요? 결혼하면 시어머니로 돌변하게 된다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러실 줄은 몰랐네요. 엄마 때문에 아내가 매일 밤 눈물로 잠드는데 그 모습이 불쌍하고 미안해서 못 보겠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크게 뭐라 한 것도 없는데 왜 아들은 걔가 불쌍하다며 감싸는 건지 자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바깥 양반만은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걔네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들이야. 손주 키우다 보면 나중에 부모 마음 알겠지.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살겠다는 마음 하나는 갸륵하지 않소. 당신은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이니까 며느리도 그냥 눈 감고 봐줘. 들을수록 남편 말이 옳더라고요. 그래, 어른인 내가 마음 넓게 쓰고 살자. 자식들이라도 다 큰 성인인데 간섭 말고 존중해주며 지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자신만의 교묘한 언어와 감정 조작으로 아들을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향한 근거 없는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서로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소리는 멀리 퍼져 내 귀에까지 들려오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추워도 집 밖을 새어나갈 만큼 소란스럽게 며느리와 우당탕 싸운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은밀한 이야기가 그렇게 퍼진 건지 이상하면서도 걱정스러웠죠. 오래간 둘이 없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김할머니가 하루는 날 찾아와 그랬어요. 우리가 친해도 남의 집 가정사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 단속 똑바로 시켜야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부모님을 존중할 줄 모른다. 어찌 그 집 며느리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시어머니 욕을 그리 한대? 나야 자기를 잘하니까 안 넘어가지만 남들은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길래? 아예 아들 월급까지 자기가 가져가고 며느리한테 100원도 마음대로 못 쓰게 했다면서? 며느리가 장보러 나올 때마다 시애미한테 일일이 허락 맡아야 한다고 하소연하던걸? 아니, 그건 걔가 씀씀이가 해퍼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안에서 장보고 쓰고 하라고 얘기한 거지 매번 그러지 않았어요. 글쎄, 지난달 카드값도 800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거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100원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돈 모은다. 꼭 필요한데 말고는 지갑 열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며느리 그것이 그거 지 잘못은 쏙 빼고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니까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며느리 잡아먹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비출 거 아니요. 게다가 지난번에는 다리에 멍자국 보여주면서 시어미가 화나서 발로 찼다는 거 아니겠소? 엄마야, 하늘에 맹세하고 걔한테 손대고 그런 적 없어요. 걔가 다니는 필라테스인가 그거 다니면서 여기저기 멍자국 들어서 오더만.
그걸 내가 손대서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폭행까지 일삼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아들과 손주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그렇게 믿게 만들어왔던 것이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내가 아니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더 큰 불행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한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이 동창 모임 여행을 다녀온 길에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의 죽음 뒤 내 인생은 유령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같이 사는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정 같지 않고 손님처럼 느껴지고 있죠. 철저한 며느리의 통제하에 아들은 점차 아내 말만 믿고 그럴수록 며느리의 행동에 지탄하는 나는 아들에게 못된 시어머니의 전형으로 비춰진 것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100년의 요산 드라마에 나오는 방영자 여사 욕할 거 없어요. 엄마가 지금 꼭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 고부 갈등이 심하다고 이웃집 사람들이 수군대는 걸 나도 직접 들었다니까요. 창피해서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겠어요. 아무래도 집사람 말대로 이사 가야겠어요. 아들 말을 듣고 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가 못된 시어머니였던 걸까? 아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며느리가 날 하대하는 모습도 모르고 제 어미만 탓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렇듯 거대한 재앙이 날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 아들내는 손주까지 데리고 미국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떠났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데려가지 않는 건지 서운했지만 모냥 빠지게 이유는 차마 못 묻고 보냈어요. 떠난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외로움이 커질 무렵 웬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매도자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 보죠? 안녕하세요. 여기 새 집주인 오셨는데 이사 전에 청소 문제로 집 보러 오셨어요. 새 집주인이라뇨? 여기는 우리 부부, 아니 이제 내 명의의 집이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럴 리가요. 아드님이 유산 받으셨다면서 이미 여기 처분하셨는데요. 모친 같으신데 아무것도 들으신 게 없나 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럴 애가 아닌데요. 여긴 우리 가족이 오래 살아온 그런 내가 죽어야 떠날 집이라고요. 새 집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는 나를 동정심 어린 눈으로 보았고 부동산 사장은 이미 법적으로 다른 분들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치우다니. 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어요. 하지만 미처친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많은 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점차 알 수 있었어요. 카드사에서 내 은행 계좌 잔고가 부족해서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현금을 넣어두었던 계좌가 모두 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고 속 고이 간직했던 금괴와 채권 등 우리 부부가 읽은 노후 자금 모두가 사라진 것까지 알고 까무라칠 뻔했어요. 고씨 아줌마, 여기 내 방에 누가 드나드는 걸 봤어요? 오래간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줌마는 분명 뭔가 아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끝내 전혀 모른다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명의 이전이며 재산 정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몽땅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가능한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실은 아들과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리란 거예요. 그렇지만 애들은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고 이미 미국에서 돌아올 게 뻔하지만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 죽치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몇 날 며칠 기다리다가 저 멀리 출근하는 아들을 보았는데 걔는 날 먼저 알아채고 뜀박질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기 제가 여기 직원이고 내 아들인데 잠깐만 들어가서 만나면 되거든요. 나 좀 들어가게 해줘요. 사정을 해보았지만 회사 정문을 지키는 직원은 절대 안 된다며 날 쫓아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 회사 앞에 죽치고 있는데 며느리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내 재산을 홀라당 가져간 게 너지, 맞지? 여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예요. 이런 꼴 보이셔야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 직장 출근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말씀 좀 나누시죠.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주실 재산이었잖아요. 좀 일찍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당치도 않는 소리 마. 그건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재산이고 내 것이야. 누구 마음대로 자식들에게 다 준다더냐? 간도 크지. 50억에 달하는 돈을 무슨 수로 그렇게 다 빼돌릴 수가 있었어. 제가 어머님 은행이며 금융기관 심부름을 괜히 한 줄 아세요? 그리고 아버님 가신 집에서 떠나자고 이사하자고 남편이 그랬죠? 그걸 핑계로 매도자 인감 증명서나 아파트 등기 권리증도 어머님이 직접 넘겨주셨고요. 이 모든 건 거미줄처럼 세밀하게 제 계획하에 있었고 전 차근차근 어머님 재산을 빼낼 수 있었어요. 그럼 집 금고 비밀 열쇠 등도 다 네가 알고 가져간 거야? 그건요, 남편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청소년기 시절부터 알았다는데 정작 그 속을 열어보지 못한 소심한 사람이죠. 어쩌겠어요. 담대한 일은 내가 맡아서 해야지. 성공할까 싶었는데 마침 아버님이 딱 죽어서 유산이며 그런 과정 속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하늘이 도운 거죠. 무엇이라? 하늘? 넌 도둑년에 불과해. 저승에 계신 너희 시아버지가 너 이러는 거 알고 가만둘 싶냐? 하늘? 귀신? 그딴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건 가난이야. 당장 벗어 던지고 싶지만 찰싹 붙어 떨어지지 않는 껌처럼 거지 같은 게 바로 가난이라고. 며느리는 잠시 부들거리며 떨다가 금방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어요. 어쨌든 아예 남도 아니고 자식 손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증했다는 심정으로 그저 살다 가세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재산이나 명예니 이런 건 명백히 내 손에 넘어왔으니 괜한지 마시고요. 아니, 난 물러설 수 없어. 이래봬도 나 고향에서 세심줄 고집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야.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한번 해보시던지요. 비웃음을 머금고 그 애는 떠났어요. 처음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섣불리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 애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의심스러웠고 가족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배신을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냉혹한 배신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내 전 재산, 은행, 통장, 부동산, 투자 자산,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던 가족의 유산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본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 몸 누일 집 한 칸 없고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린 뒤니까요.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 상황을 얘기하고 도와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상황을 검토해보니 며느리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명의 등을 손써서 지금 여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건 승산 없는 게임과 같아요. 10년 넘게 믿고 일을 맡겼던 최 변호사마저 포기하라는 말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폐허 같은 인생. 한때 저를 따르던 지인들은 내 상황을 알고 단번에 무관심한 태도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만큼 가족과 사람들을 잃은 것은 마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김할머니였습니다. 김할머니 여동생이 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자고 먹을 수 있게 날 소개해 주었죠.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지만 매일 밤 과거를 되새기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그저 허공에 발길질하는 것일 뿐 식당에서 종일 일하다 집에 돌아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드는 일상뿐이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재산, 그리고 내가 누리던 안락한 삶을 되찾아오겠다는 일념이 점점 퇴색하는 걸 느끼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수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는 더욱 그러하더군요. 내 처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늘 바쁜 직장인들의 웃음소리와 식기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런 여느 날과 다름없는 시간, 식당 문이 열리면서 어쩐지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건 맡아봤던 아카시아 꽃향기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한 남자를 보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내 인생을 지배했던 그 남자가 불과 몇 미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는 바로 첫사랑, 오재우. 그를 떠올리면 코끝에 달큰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늘 맴돌았죠.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동네 애들이랑 몰려다니며 과실나무를 찾아다녀 따먹던 재미가 세상 다인 줄 알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는 고만고만한 시골집이 대부분인데 눈에 띄는 대골 같은 한옥집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정승하던 양반 가문의 소유라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몇 번 바뀌더니 내가 12살 되던 해에 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더라고요. 눈동자가 까맣고 강렬한 눈빛에 다부진 입을 한 잘생긴 남자애가 그 집 대문에서 나왔어요. 너 여기 땡땡 중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니? 거기는 걸어서 한참인디. 버스 타고 6정거장은 가야 하는 먼 길인디. 상관없어. 네가 좀 안내해 줄래? 그냥 완자님처럼 기티가 흐르는 그 남자애가 가자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앞장서서 중학교까지 같이 갔죠. 가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아이는 실은 중학생 오빠였고 서울에서 막 이사 왔는데 배정받은 중학교 가는 길을 나한테 물었던 거래요. 첫 만남에 그렇게 길만 알려주고 집까지 다른박질하면서 내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네 어서 일어나. 왜 자꾸만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겨? 이날부터 오빠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나와 근처 나무에 숨어서 중학교 교복 입은 오빠를 먼 발치에서 매일 봤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은 나에게 낯설고 서툰 것이라 그저 혼자만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죠. 하지만 40년이 넘는 시간이 회개한 과거 속에서 그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손에 든 쟁반은 점차 떨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역시 눈동자에 작은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너 순자 맞지? 광주에 살던 그 순자. 아닌데 처음 만난 건 장성인데. 한마디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는 날 만난 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 다가왔지만 난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서 버렸어요. 봄날 아카시아 꽃향기 같은 추억마저도 배신과 상처로 얼룩져 있던 과거가 떠올랐죠. 중3 무렵 그와 가까워질 생각에 신앙심 깊은 오빠가 다니던 교회를 저도 나가기 시작했죠. 청소년 찬양 모임에서 우리는 점차 가까워지다가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오빠와 사귀게 되었어요. 남몰래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편지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며 몰래 연애했어요. 비밀 연애지만 나만은 오빠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친한 친구에게만 살짝 알렸죠.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친구가 재호 오빠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오빠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어요? 우리 순자 같은 여자는 어때요? 이상형은 무슨? 난 공부 말고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 순자에게는 더더욱. 내심 나에 대한 마음을 은근히 밝혀주길 바랬는데 냉담하게 돌아온 오빠의 답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일뿐 아니라 바쁜 고3이 되면서 오빠는 점차 나와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하는 수재였던 오빠가
학업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나와의 편지도 두절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멀어지는 걸 서서히 느끼며 아파 몸부림쳤지만 어쩔 수는 없었죠. 몇 달이 지나 한방눈 훨훨 나리는 겨울, 논두렁을 지나다가 우연히 재호 오빠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빛을 마주쳤지만 난 표정을 숨기고 얼른 지나가려는데 오빠가 날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오빠가 그간 공부한다고 널 모른 채해서 서운했지? 내가 목표한 대학에 붙으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너랑 사귀려고 그랬어. 너만 좋다면 그래도 되지? 오빠는 내 손을 잡고 그윽한 눈으로 솔직하게 날 좋아한다고 처음 고백했어요. 이미 오빠에게서 마음 정리한다고 해놓고 그 한마디에 바로 아무래도 좋다 하였죠. 이후 꺼져가는 듯한 우리의 애정은 다시 활활 타올랐고 마음은 깊어만 갔어요. 그렇지만 서울대생이 된 오빠가 고향을 떠나던 기차역,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 먼저 대학 가고 나도 같이 서울로 가서 어디를 함께 가고 무엇을 할지 세웠던 우리의 계획은 그저 바람결에 흩날려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른 채 오직 나에게 버려진 유적처럼 기억만 남은 거죠. 오빠가 알려준 서울 하숙집 주소로 매일 편지를 써보냈지만 돌아오는 편지는 한 통도 없었어요. 그것이 오빠의 이별 통보 방법임을 받아들인 건 그가 떠나고 한 해가 지나서였습니다. 오빠가 날 갖고 논 것이요. 오빠한테 나는 그저 팔푼이처럼 지 따라다니던 고향 동생일 뿐이었던 게지. 세월이 지나서 서울대 졸업하고 40 패스해서 검사가 됐다더라. 대단한 집 외동딸한테 장가 갔다더라. 동네에서 자랑에 맞지 않는 재호 오빠가 어찌 산다는 소식은 고향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나도 좋은 남편 만나 시집가서 오빠 있고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지만 지금의 나는 끝까지 그를 못 본 척하고 오빠가 식당 나가는 뒷모습만 물끄러미 보며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것이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나를 보이느니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맞는 거지. 첫사랑을 만난 것도 다 잊기로 하고 평소처럼 아침 식당 문을 열렸는데 누가 뒤에서 불렀어요. 순자야,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젊은 시절의 풋풋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권위 있는 직업을 가진 성숙한 남자로 변모한 채 첫사랑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많이 원망스럽겠지. 하지만 피하지만은 말아줘. 과거 내가 너한테 못된 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할 얘기가 남아있지 않니? 오빠한테 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난 사랑 얘기나 할 만큼 지금 내가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그럼 과거 얘기 말고 순자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겠니? 어제 식당 사장한테 들었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잠시만 날 이용해서 네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겠니? 새벽 냉기가 가시지 않는 식당에 테이블 하나 두고 앉아 긴 세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아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애정 등 하나씩 꺼내는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지만 최대한 오빠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20살 남짓의 철없던 시절 지나 지천명을 넘긴 성숙한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고향서 오빠 소식은 들었어요. 끝발 날리는 검사님이 되셨고 좋은 집안 처자와 결혼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산다고. 검사라 해도 별거 없다.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여러 지방 검찰청을 거치며 내 꿈대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는 점 하나 빼고는 나 역시 순자 네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서 잘 산다고 돈도 많이 벌었다대. 미안하고 씁쓸하면서 늘 한켠에서 네가 궁금했다. 난 지금 혼자 지내. 집사람은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딸도 출가해서. 그렇군요. 사장님한테 내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몰라도 난 자식에게 버림받고 재산 다 날리고 이래 살고 있어요. 나는 말년복 없는 년이고 그 정도면 오빠 팔자는 양반이죠. 어릴 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많았지. 그 모든 걸 만회할 기회를 오빠한테 주면 좋겠다. 현직 검사로 있는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걸. 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털어놔봐.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을 담담히 듣던 그의 눈빛에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념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바로 지금 검사인 첫사랑을 만나게 된 것 또한 남편의 도움이자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이 정보로 권지연이라는 여자를 봐보도록 하지. 조만간 내 사무관이 너한테 연락할 거야. 권지연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 투자 현황, 재산 상태 등을 추적하는 게 급선무인데 혹시 최근 그 여자의 행적과 주변 사람들 등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줄 사람은 없겠니? 사실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 변호사마저 등을 돌린 뒤 오랜 지인 친구들 중에서 날 도와줄 사람을 찾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둘 뿐 내 복수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었죠. 우리 집 일을 오래 맡아준 고씨 아줌마라고 있어요. 지금도 며느리네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찾아간 적이 있죠. 누구보다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고 내 처지를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내 부탁을 그 아줌마는 바로 거절했어요. 아픈 자식이 있어서 자기는 돈이 필요하다고, 밥줄이 달려있는데 며느리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나쁜 사람, 사정딱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해주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재차 찾아가서 네 사람으로 만들 가치가 있어. 진짜로 이 불행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너에게 있다면 말이지. 오 검사님 말대로 복수는 혼자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복잡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고씨 아줌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를 만나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아줌마의 반응은 몇 달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내 앞길만 생각하느라 거절하고 사모님한테 미안했어요. 이제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며느리 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분리하면 우리 아픈 아들 들먹이면서 내가 다른 데 못 갈 거 알고 더 막대하고 있죠. 말씀해 보셔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 해볼게요.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씨 아줌마에게 며느리의 하루 일과표,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귀중품을 어디에 두는지 등의 세세한 관찰과 증거 수집을 부탁했어요. 오 검사님과 고씨 아줌마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고서 나 역시 전보다 철저히 며느리의 비밀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가입해서 며느리의 계정을 알아내고 매일 수시로 들여다봤어요. 의외로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단서들을 통해 며느리의 일상적인 동선, 주요 인간관계, 그리고 숨겨진 인맥까지 하나씩 수첩에 정리해 나갔습니다. 매일 오 검사님에게 내가 얻은 정보와 고씨 아줌마에게서 얻은 관찰 기록을 넘겼습니다. 검사님은 내가 가져다주는 정보가 치밀하고 꼼꼼하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부터 가는지, 어떤 카페를 가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세세한 동선과 인맥에 이르는 정보 모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었거든요. 오랜 세월 참아왔던 분노와 상처가 이제 복수로 실현될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이용하고 속였는지 그 애의 실체가 어떤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찰나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식당에 며느리가 직접 찾아온 것이에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식당에 들어온 그 요망한 것은 똑바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내 복수를 알아채고 온 건가? 모든 계획을 알고 여기까지 온 거면 어쩌지? 긴장되고 놀라서 그 애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식당은 손님이 오셨는데 물 한 컵 안 주나 봐? 그럴 리가요. 손님 금방 갑니다. 뭐해? 얼른 손님 주문 받지 않고서. 긴장되어 머뭇대다가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여긴 무슨 일이냐? 무슨 낯짝으로? 자식들을 향해 몰래 복수극 같은 걸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어머님? 순박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한 방 먹었지 뭐야. 그래서 우리 집 파출부를 포섭해서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녔었다고요? 제대로 알고 찾아온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얼어 있었어요. 내 직접 똑똑히 경고해 주려고 왔어요. 살쾡이 같은 파출부는 내쫓았고 내 사생활을 캐고 다닌 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어머님 역시 같은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요. 뭘 생각하든 뭘 준비하고 있든 다 그만두고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 용돈 정도 베풀 관대함이 나한테 있으니까. 너냐? 이 아줌마가 우리 언니 내쫓았다던 그 쌍년이야? 사과는 무슨 사과?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졌어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는 법이지. 너야말로 당장 순자한테 사죄하고 가져간 거 다 돌려줘. 헐, 별 파리 같은 것들이 다 꼬이네. 이 식당도 영업정지 들어가게 해줄까? 응? 오늘은 이쯤 점잖게 경고하고 가지만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식당 사장님이 두 팔 걷고 혼내주려고 나서자 며느리는 테이블에 10,000원짜리 석장 던지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불석하고 의자에 앉아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차렸으니 지금까지 준비하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난 이제 어째야 하죠? 어쩌긴 뭘 어째. 검사님한테 당장 전화해봐야지. 며느리 앉았던 자리에 사장님은 왕소금을 뿌리고 남기고 간 돈을 쓰레기통에 찢어발기며 말했어요. 오 검사님, 며느리 걔가 나 하는 걸 다 안다며 찾아왔어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 걸까요? 금방 식당으로 가겠으니 걱정 말고 있으라는 오 검사님 말에 걱정을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님보다 먼저 고씨 아줌마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며느리한테 들켰다면서 고씨 괜찮아요? 그 망나니 같은 것 탓에 몹쓸직 당하지는 않았는지 경찰에 신고도 했다면서. 아휴, 미안해요. 괜한 부탁을 해서리. 아니요. 고작 일 잘린 것뿐인걸요. 차라리 잘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작 그만두고 다른 집 가야지 싶었거든요. 그보다 이제 더 이상 사모님 도와드리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검사님 사무관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 증거들 말이에요. 나오기 직전에 그걸 내가 손에 쥐었어요. 여기에 그 여자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고요. 고씨 아줌마는 마냥 뿌듯한 웃음을 지으며 손에 들려있던 가방 하나를 내게 주었어요. 아줌마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연신 마음을 표했고 그녀는 괜찮다며 좋은 소식 기다린다며 떠났죠. 이윽고 식당을 찾은 오 검사님에게 고씨 아줌마가 건네준 서류와 전자기기 장치 등을 전해주자 검사님은 그걸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준비는 마쳤어. 이날을 위해 참아온 너의 시간을 잊지 말고 이제 죗값을 치르게 만들자. 네, 그런데 왠지 두렵네요. 괜찮아. 여기 오 검사가 끝까지 너를 위해 싸울 테니까. 이제 남은 일은 권지영 그년의 완벽한 가면이 무너지고 나락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검찰청에 몇 번 불려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요. 이미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내 주변은 잠잠했고 아들조차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이 궁금했는데 이런 내 마음을 알아챈 듯 오 검사님은 매일 전화해서 중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검사님의 설명 대부분은 복잡한 법률 용어였지만 요점은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는 검사님만 믿고 하던 대로 지내며 차분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적 공판일이 잡혔어.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년을 심판하는데 증인이 아니라 증인 하랩이라도 내가 다 설 겁니다. 심판날이 밝아 무서운 재판장이 일찍 도착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방청객에 앉아있는 내 아들을 마주치고 말았어요. 엄마.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아들과 할 말도 들을 말도 많았지만 일단 재판을 마친 뒤에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재판 피고인으로 등장한 며느리와 짙은 법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난 오 검사님을 바라봤어요. 놀라운 것은 며느리 옆에서 변론해주는 자가 내가 믿어왔던 최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최 변호사는 며느리 편에서 섰던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며느리가 내 재산을 탐식하던 그 계획 속에 함께 공모했던 자일까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신랄한 언쟁이 오가는 재판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믿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 검사님은 권지연이 저지른 교묘한 재산 사기와 속임수의 흔적들의 증거를 나열하느라 진땀을 쏟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기를 통해 얻게 된 내 재산을 불법으로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모든 며느리의 잘잘못을 재판장에 드러내었습니다. 법의 문외한인 내가 들어도 오 검사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강했어요.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횡령한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 수집한 며느리의 은행 거래 내역,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숨겨진 계좌 정보 등 탄탄한 증거를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미처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권지연은 피해자 김순자 씨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이미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에 대한 사건을 이번 재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숨겨왔던 과거 행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지연이는 이전부터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력이 수차례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전과 3범의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으며 처음에는 부유층 남자 노인을 꼬셔서 결혼한 뒤 그 재산을 모두 앗아가는 꽃뱀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알고 있는 권지연이라는 이름도 실제 신원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다른 것이었고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서류들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 악녀는 노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아가고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왔습니다. 악질적으로 이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하고 젊은 여자를 탐하는 노인네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자살하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부분은 우리 아들 역시 그러한 사기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바꿔 부유한 부모 밑에서 외아들인 집을 노리고 결혼해서 그 유산을 모두 가로챈 뒤 이혼하려는 수법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가장 신혼으로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불법 취득한 재산은 무려 100억 원이 넘고 이는 같은 조직원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듣자마자 아들이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남편으로서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온전한 가족 사이에 들어가 그들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간질시킨 것이 권지연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심리적 조종이 능한 그녀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약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때로는 애정어린 아내의 모습을, 때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하며 점차 피해자를 고립시키죠. 이 전략이 통하자마자 가족의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제 편으로 만든 뒤 법적인 조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것입니다. 이 모두는 가족을 가장하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뺏고
가정을 해체시킨 권지영의 전략으로부터 더 구체화되고 강력하게 진화된 탓입니다. 이런 취지로 본 검사는 이전 범죄와 병합하여 도합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오 검사님이 과거 며느리였던 범죄자년을 향해 날린 징역 구형은 사이다와 같았습니다. 재판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재판 선고까지 일주일의 휴정기간이 선언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재판으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나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년에게 눈이 멀어서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기꾼에게 속아 엄마를 오해하고 내쫓고 아버지 남기신 재산까지 저 여자한테 갈취당할 뻔하다니. 그년이 얼마 전에 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내가 불륜했다고 거짓 증거를 꾸며내서 모든 유산을 자기 몫으로 하겠다고. 심지어 최 변호사 통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기꾼 범죄자의 계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잘못하게 많은 난 어찌합니까?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너라고 알고 그랬겠니? 마녀 같은 년에게 우리 모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어찌 보면 우리 다 알랄한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 아니겠니?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어. 지금은 너의 잘못을 따지고 빌기보다는 저 사기꾼 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끝까지 지켜보자꾸나. 아들 못지않게 내 심사도 뒤틀리고 속이 문드러지는 듯했지만 엄마로서 아들 마음 편하게 달래줬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의 진정성 있는 용서는 얼어있던 내 마음을 녹이기는 충분했죠. 며느리 다음으로 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배신과 마음의 벽을 어찌 금방 허물고 바로 없던 일처럼 될 수 없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전처럼 아들과 마음을 허물고 지낸 날을 기다려야겠죠. 오 검사님, 이제 그 나쁜 년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겠죠? 글쎄다, 재판의 결과는 확실할 수 없으니까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판사에게 내가 주장한 기소가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다. 그게 법정이야. 명철하고 확실한 오 검사님 말에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심장이 조였습니다. 승소하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내 남은 인생은 또다시 절망으로 채워질 테니까요. 고작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천년같이 느껴지는 날들이 지나고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내가 함께 법정에 들어서서 과거 며느리였던 범죄자의 말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몰아내쉬고 부들거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사랑이자 날 위해 지금까지 애써온 오 검사님은 검사석에 앉아 지극히 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이윽고 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섰고 최종 결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피고인은 배금정 사고로 재산을 노리는 교묘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정상적인 가족의 해체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야기시킨 바 유죄로 선고하며 피고인 권지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그토록 염원하던 며느리의 심판 결과를 듣고 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며느리에 대한 복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 며느리는 감옥에 갔지만 앗아간 내 재산은 민사재판을 통해 되찾아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오 검사님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재판은 잘 되고 있기에 아마 무사히 내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한편 금이 간 아들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따로 살며 거리를 두고 있고 만남도 서먹하기만 하네요. 아들 자신도 자신의 과오와 죄책감으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나 역시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전처럼 같이 살기까지는 좀 걸릴 테고요. 복수가 끝나고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단했던 식당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라는 공간에서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큰 힘이 되어준 고씨 아줌마에게 부탁해서 종업원이 아닌 동등한 동업자로 함께 지금 잘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수극의 1등 공신 오검사님과는 어떻게 지내느냐 궁금해하신다면서요? 그분은 여전히 검찰청에서 최선을 다해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았지만 그 남은 동안 해오던 대로 검사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간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겠어요. 뒤늦게 첫사랑의 꽃을 피운다던가 남녀로서 진도를 나갔다던가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난 남편을 보낸 지 3년밖에 안 된 미망인으로 아직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거든요. 오검사님도 그런 나를 이해해주듯 친한 고향 오빠처럼 편하게 대하라고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나면 만나서 차 한잔하고 고궁을 거닐면서 서로의 과거에 대한 미왕선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고 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조금씩 오해와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중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충분한 교훈을 느꼈습니다. 살 만큼 다 살았다고 생각한 60의 나이에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결국 극복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제대로 헤쳐나갔잖아요. 100세 시대, 앞으로 나에게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도 남은 인생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찬란한 햇살처럼 그리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햇살처럼 밝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특히 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전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자체도 죄인인 것처럼 우울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 같은 거 구걸한 적 없지만 오늘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흔히들 너무나 좋은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데려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딸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가 딸아이에게 하늘 구경을 빨리 시켜주고 싶었거나 딸아이가 스스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첫째 딸아이는 생전에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딸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채우고 건강하게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풍족하지 못한, 아니 사실은 꽤 많이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 국민학교를 다닐 시절에도 성적표에는 늘 수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나 의젓하고 어여쁜 첫째 딸이었는지 낮에는 잠깐이나마 저도 소일거리를 했어야 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면 늘 동생들을 챙기고 보듬고 동생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라면도 끓여주고 공부를 원체 잘했으니까 동생들 공부도 제 손으로 가르치곤 했었네요.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소일거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동생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첫째 딸아이만큼의 공부 욕심은 없어서 수수한 성적이긴 했지만요. 또 기억나는 건 아이들끼리 우애가 참 좋았어요. 특히 딸아이와 막내의 관계가 참 좋았죠. 한창 학교에 다니거나 잘할 시기에 엄마 대신 엄마처럼 돌봐주어서 그런가 다 크고 나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저보다는 딸아이를 더 먼저 찾곤 했던 것 같네요. 넌지시 막내에게 물어봤더니 첫째 누난 일단 입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해결책을 잘 제시해줘요. 그래? 그러면 엄마보다 누나가 더 좋아?
뭐라고 할까? 엄마보다 누나가 더 엄마 같아요. 어렸을 때 계속 같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누나가 좀 더 엄마 같다며 이야기하더군요. 막내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8살이던 때 막내는 3살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딸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도 막내를 가장 예뻐했어요. 나이 차이가 5살이 나서 그런지 동네 마실을 갈 때면 둘째, 셋째는 없이 가도 막내는 꼭 손잡거나 업어서 데려가곤 했으니까요. 아주 가끔 첫째에게 쓰라며 용돈이라도 주면 막내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한 손으로는 첫째 누나 손잡고 한 손으로는 사탕을 먹고 있던 막내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수가 가득한 성적표를 받아오고 동생들도 잘 챙기던 첫째 딸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낮이면 소일거리를 하러 가야 했던 터라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녹초가 되곤 했거든요. 작게는 빨래 널기에서부터 동생들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했다고 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했을 텐데 엄마, 제가 빨래 널어뒀어요. 청소도 대충은 해뒀고 애들 밥도 차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쉬시면 돼요. 아유, 얘가 또 안 해놔도 된다니까. 고맙고 기특하긴 한데 너도 힘들잖니.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냥 둬.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고 공부할 거 다 하고 하는 거라 괜찮아요. 전 제가 다 해놓고 엄마가 쉬시는 게 더 좋은데. 엄마 하루 종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제 부탁이에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가정 환경 때문인지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고맙고도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나이 때의 아이면 한창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시기에 집에선 그냥 공부나 하면서 쉬고 싶었을 텐데 첫째 딸아이를 제외한 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창 까불 때라서 누나 말 잘 들어라 당부하곤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미 첫째 말이 법인 것처럼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약간 자랑을 하자면 첫째 딸아이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매력이자 능력이. 그래서 중학교 때 학급 반장도 하고 했었네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여전히 아이들과에는 첫째 딸아이의 몫이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특하게도 동생들 과외를 해주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첫째 딸아이는 설명마저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엔 흥미가 전혀 없던 둘째, 셋째가 꽤 어려웠을 고학년 시험임에도 우를 가득 받아왔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천직이 선생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혹시나 부담을 줄까봐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을 하진 않았었는데 딸아이도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장래 희망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수만 봤던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학력고사도 물론 잘 보아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고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평판도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스승의 날이면 애정이 담긴 쪽지를 가득 받아오기도 했고 동료 선생님께서 주셨다면서 간식을 잔뜩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을 봐주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한 건지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행복하게 미소 짓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결혼도 제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려도 돼요? 응? 결혼하고 싶은 사람?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처음부터 계속 딸아이 했지만 사실 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커버려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어쩌겠나요? 부모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아이로 보이는 법인데 제 눈엔 마냥 아이 같던 딸아이가 결혼했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걷는 모습.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모습,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웃던 모습. 저 역시도 딸아이가 나아갈 앞날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했던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했는지 감회에 잠겨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딸아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한 남자고 겉모습도 직업도 마냥 반듯하기만 해서 우리 딸을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단번에 허락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질 말았어야 했네요. 안녕하세요. 지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장성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대화 내내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계획해둔 미래까지 무르르듯 말하는 그 모습에 전 마음속으로 이 남자다 싶었습니다. 사이로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저 지영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인생 하나는 잘 보는데 정말 그럴 것 같네. 우리 딸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잘해줘요. 첫 만남. 그날의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라는 반듯한 겉모습 속에 딸아이를 눈물 짓게 하고 아프게 할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딸아이가 떠나고 난 후 계속해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적에 꿈을 꿔요. 안 된다고 반대라도 해볼 걸.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들어놓을 걸. 딸아이에게 그 어떤 원망도 실망도 들어도 좋으니까 딸아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면 딸아이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이제는 딸아이를 제 가슴에 묻어야 한다는데 전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보내놓고 가슴에 딸아이의 무덤을 파서 묻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전 설령 제 가슴이 딸아이의 기억 대신 썩어 문드러진데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는. 차라리 무슨 몸의 병,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에 묻는 걸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확실한 병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스스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을까? 하나뿐인 엄마한테라도 말을 해주지. 내가 그렇게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나. 후회로 가득 찬 삶을 돌아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는 어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은 생각도 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넋을 놓고 딸아이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위가 평소에 딸아이가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사과하는데 본인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망상장애가 있었다고? 우리 애가? 네, 장모님. 저도 진작에 말씀드리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 늘 씩씩하고 밝았던 딸아이였는데 어쩌다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은 건지 그때도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참 결혼을 잘했는데 어쩌다가 저런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니 악어의 눈물과 위로였을 뿐이었습니다. 딸아이 집에 가서 본 편지 한 장으로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본인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낯짝 한번 바뀌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레 할 수 있는지. 저희 딸아이는 생전에 우울증은 몰라도 망상장애는 앓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우울증마저 본인의 문제로 얻은 게 아니라 사위 때문에 생긴 병이었죠. 망상장애는 혹시나 본인의 외도 사실이 제게 드러날까 봐서 사위가, 아니 그놈이 지어낸 병이었습니다. 그놈이 찾아내지 못한, 아마 찾을 생각도 없었을 딸아이가 남긴 유품 사이에 자리했던 편지에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바람을 피우고 있어. 매일 나 몰래 외출을 시작하더니 이젠 대놓고 하네. 정말 사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워. 정말 하루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그놈이 바람을 피운다고 했을 때 도대체 딸아이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놈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서 가족에게 많이 미안하고 특히 막내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런 문장들을 가만히 읽고 나니까 분노와 함께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이 솟았습니다. 혹시 그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자신의 탓일까봐 제 가슴만 쳤을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적으면서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져서요. 그냥 그놈이 모든 것을 잘못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기를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상간녀에 대한 것도 분명 적혀 있었지만 찾아가 볼 생각도 못했네요. 찾아간다고 해서 이제 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고 해서 죽은 딸아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기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내내 멍청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딸아이의 유품을 집으로 가져오기만 하고 한참을 두다 보니 막내 녀석이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며 제가 유품 정리하는 걸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울었던 녀석이 제 속도 말이 아닐 텐데 그렇게 앞서서 씩씩한 척하며 유품을 정리하던 막내가 첫째 딸아이의 유서를 발견한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막내는 첫째 누나의 마지막 심경이 담긴 편지를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읽더니 편지를 쥐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행선지는 그놈에게였겠죠. 상간녀에게 찾아가봤자 할 말도 없을 거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그놈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뻔뻔하게 굴었던 것을 기억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막내를 말리려면 얼마든지 말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조금만 더 기운이 있었다면 그놈에게 달려가는 건 막내가 아닌 저였을 테니까요. 막내 소식이 들린 것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였습니다. 그놈 집으로 가는 길에 그놈을 만난 막내가 길가에서 그놈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더군요. 길을 가던 주변 사람의 신고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듣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무작정 주먹부터 들이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 아무리 첫째 누나의 유서를 보았더라도 막내의 성정상 예의상으로나마 이유를 물었을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놈이나 주변 목격자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막내에게 직접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저희 딸아이를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더군요. 오히려 외도한 것에 대한 정당성마저 부여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니 화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놈을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저 낯짝을 찢어놓고 싶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막내가 어째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게 저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히나 막내는 유독 첫째를 잘 따랐으니 주먹이 나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겠죠. 막내도 저도 그놈에게 합의해달라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쪽에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은 것인지 뭔지 먼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자기는 막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요. 막내는 끝까지 합의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제가 억지로 설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일로 막내가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 걸 딸아이가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지못해 동의하면서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를 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합의해 드릴 테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절대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처제, 처남, 그리고 어머님도요. 약속 지킨다고 사인해 주시면 바로 합의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사위는 자기가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굴더군요. 아예 없는 사람,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제 갈 길 가자고요. 그렇게 헤어졌네요.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의 방과 유품을 매일 깨끗이 해두면서 그리움을 달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네요. 겨우 1년을 살아냈는데 얼마나 많은 슬픔을 삼켜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매일 딸아이의 방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어렸을 때의 앨범을 꺼내보며 딸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조금 더 잘해줄걸.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좋아하는 음식만 한가득 해주고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줄걸. 아무리 바빴어도 매일 전화 한 통씩 해볼걸. 그런 식으로 보내는 하루가 평생 같고 그 하루가 모인 1년이 1000년 같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사람이 폭삭 늙더군요. 아이들은 절 많이 걱정했어요. 하나뿐인 첫째 누나 언니를 잃었는데 이러다 엄마까지 잃는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우연하게 들려온 그 소식이 아니었다면 아마 언젠가 정말 괜찮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이 무뎌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땅이 물러지고 있었거든요. 땅을 파지 않아도 언젠간 딸아이가 들어갈 만큼 작은 묫자리가 마음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들은 게 다행일까? 그 소식은 바로 그놈이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상대가 불쌍해서라도 한마디를 해줄까 싶어서 상대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결혼을 하는 순진한 여자라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착하고 어여쁜 우리 딸아이가 죽은 지 불과 1년 만에 딸아이를 죽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첩장에 분명히 적힌 이름이 딸아이가 유서에 적어두었던 그 이름이 동일했습니다. 그 이름이 확실했어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천불이 속에서 나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놈이 괘씸하고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내 딸은 왜 죽었어야만 했나.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천생연분 세계의 로맨스를 찍는 중이라면 내 딸아이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왜 어째서 내 딸아이가 고통을 받았어야만 했나. 그리고 이래서 다신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구나 싶었네요. 근처에서라도 만나거나 교류가 있었다면 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해서 막았을 테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걸 최대한 막고 싶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며칠을 무너져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난 아직도 딸아이를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골마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던 일. 마치 악마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복수하렴이라고. 내 딸아이를 그놈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으니 나는 너희의 행복을 처참히 짓밟겠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고 야유를 받고 비난 어린 시선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을지 보자. 맞습니다. 전 그 순간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도 제가 이 일로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딸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데도 좋았습니다. 그 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상간녀의 직장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놈과 상간녀의 직장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더러운 일로 내 딸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적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불륜에 딸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제가 팻말에 이런저런 말들을 써서 보여주고는 상간녀와 그놈의 직장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조금 말렸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 결혼 소식을 아는지도 모르고 살인자 주제에 행복해지겠다는 그놈을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제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전 일단 그놈의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세상 사람들의 모두가 그놈이 살인자나 다름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조금은 있었는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2명이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처럼 그놈에게 연락이 오길래 정말 창피했나 보다 생각하고 상간녀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놈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함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루, 이틀, 닷새, 일주일. 날씨가 굳든 좋든 한결같이 상간녀의 가게 앞에서 시위했던 것 같네요. 상간녀의 가게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니 한동안 상간녀가 가게 문을 닫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상관없이 계속되었고요. 그렇게 계속 있으려는데 제게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그놈이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는 인간. 제게 붙은 죄목은 명예훼손이더군요. 훼손당할 명예가 있기나 했던 건지 기가 찰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온 지 사흘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무엇일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을 돌려서 시위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돌을 던지고 제게 욕을 한데도 제가 죽은 딸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니까요. 무언가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해주는 게 엄마라는 존재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게 고소장이 날아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정도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엄마, 산 사람도 살아야죠. 엄마, 우리 이제 언니 편안하게 보내줘요. 언니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둘째야,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하세요. 누나도 엄마가 이러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매일 힘들게, 추우면 춥게, 더우면 덥게. 이러다가 쓰러지시면 큰일이에요. 셋째, 너도 왜 그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알잖아. 엄마가 너희 첫째 언니, 첫째 누나 살아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질 못했잖니. 이제 그만 첫째 딸아이를 마음에 묻고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는 있는 게 어떠냐며. 하지만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해한 인간을 잊을 수 있나요?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가서 고통받더라도 어떻게든 그 인간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게 어미의 마음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루하루 폭삭 늙어가는 저를 보면서 엄마마저 이럴 순 없다는 마음이었겠죠. 딸아이가 원치 않을 거라는 말 또한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딸아이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그놈들을 끌어내리는 걸 원치 않겠죠. 제가 막내가 합의하도록 했을 때 했던 말을 이젠 제가 듣고 있네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할 만큼 한 걸까요? 고소장이 날아온 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자식들을 제 마음대로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의견이 굳건해지면서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다 제각각이라서 저를 쉴 수 없게 하는 걸까요? 한창 조론이란 말이 있듯이 저도 가끔은 졸모라는 것을 꿈꿔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왠지 팔자 좋은 엄마들이나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은 제가 제일 예뻐라 했던 막내 아들부터 얼마나 제 속을 썩였는지 아들이 벌인 일 때문에 남편과 보통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한창 사업인에 모내한다면서 그렇게 일을 벌려대고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해놓고는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너무 끓어올랐어요. 영민아, 그만하고 너도 이제 취직해야지. 형들보다 좋은 데 가겠다고 그렇게 힘써놓고 몇 년째 집에서 그냥 있는 거야? 엄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한 사업 있잖아. 생각해봤어? 엄마가 돈 보태주면 나 정말 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막내는 막내답게 애교를 부리는데 그런 아들에게 또 넘어가기 싫어 무척 완고하게 전 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엔 보태줄 돈 없다. 형들은 다 자리 잡고 각자 살 길 찾았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직도 직장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아, 정말. 하지만 막내는 맨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웬 사업 계획을 잔뜩 들고 와서 저랑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저희도 조금씩 지원을 했지만 그런 상태로 몇 년씩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슬슬 저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고요. 당신이 자꾸 영민이를 애기 마냥 업어 키우려 드니까 저 녀석이 아직도 저 모양인 거야.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온다고 자꾸 갖다 줘? 계속 그러면 당신이고 뭐고 영민이랑 다 쫓아낼 테니 정신 차려. 아들 셋을 그동안 군말 없이 생활비 아껴가며 열심히 교육시키고 살림시킨 제 공은 다 없고 남편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단점만 지적하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저도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참다가 터트린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이후로 별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막내 아들의 대책 없는 모습들은 여전히 고민거리이긴 했어요. 이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두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고 제깍 취업을 할 것이었다면 진즉에 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사이 결국 막내 아들은 매우 큰 사고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은 화병이 나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고 그나마 기운을 좀 차린 뒤에는 술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들이 본인이 투자거리로 생각했던 뭔가가 있던 모양인데 돈줄을 우리가 쥐고서 놔주질 않으니 글쎄 그걸 몰래 빼돌려서 종적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네, 도둑놈처럼요.
당시 시누이가 예전에 우리 부부에게 빌렸던 돈을 갚겠다며 집에 찾아왔는데 아들은 자기 고모가 계좌이체 같은 걸 잘할 줄 모르는 걸 알고 그걸 도와준답시고 은행에 함께 갔었나 봐요. 근데 우리 부부가 없는 사이에 시누이가 온 거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로 이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제 고모가 자기 아빠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갖고 온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켜가지고 사라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고 하지만 전 이 부분이 너무 창피스러웠고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워서 시누이에게 뭐라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시누이가 자기네 사는 지역에서 가게를 조그맣게 하겠다며 꽤 오래전에 빌려가던 돈이었고 그때 우리 부부가 엄청 다투면서 겨우겨우 빌려줬던 목돈이었어요. 그걸 갖고 사라져버렸으니 남편이나 저나 기가 막혔고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돈과 함께 막내 아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거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힘겹게 번 돈을 아들이 중간에서 갖고 사라져버렸으니 살맛이 안 난다며 술만 마셔대더군요. 저 역시 기력이 떨어지고 만사다 귀찮고 싫어져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의 소식을 모른 채로 쭉 지내던 중 갑작스레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병이 생긴 거였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 무언가를 예감한 듯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여보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체력이 좀 약하기도 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남편도 참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또 가는 날에 남편은 결국 막내를 찾더라고요. 그 녀석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잘 보살펴줘. 혹시라도 돌아오면. 술만 먹으면 막내 뒷담을 했던 남편이지만 사실은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같이 살 때에는 그렇게 속상해했고 돈을 들고 사라졌을 때에도 난리가 났었지만 아무렴 자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거겠죠. 그 후 당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기에 그리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정착한 지 좀 되었고 그쪽으로 넘어오라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도 미국으로 와. 재민이네 있어서 뭐해. 재수 씨랑 엄마랑 좀 불편할 거 아니야. 큰아들 말 맞다나 저는 둘째 며느리랑 좀 어색한 사이이긴 했어요. 왜냐면 큰 며느리는 그럭저럭 성격이 괜찮은 편인데 둘째 며느리는 상견례 때부터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늘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터라 손주들도 어렸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 살기도 걱정스럽고 어찌되었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도 이런 결정을 할 때 막내 아들도 사라져버리고 남편도 잃은 제 모습이 조금 짠했는지 얼른 모셔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힘들 때에는 어찌되었건 가족밖에 없구나 하면서 저도 마음을 좀 다스리고 큰아들의 제안은 그대로 넣어두고 둘째 아들네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은 아들이지 며느리가 제 피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제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고 신물이 날 정도예요. 처음에는 둘째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짠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도 마음을 조금 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그 집 작은 방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딱히 불편한 것을 몰랐어요. 아들네에는 별도로 와서 집안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있었거든요. 며느리며 아들이며 둘 다 일하다 보니 엄청나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지만 그래야 했나 봐요.
하지만 평소 간이 좋지 않고 자기 아빠를 닮아 지병도 있었던 둘째 아들은 어쩜 그런 것도 닮는 건지 술로 인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전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아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나름의 신경을 썼지만 어째 자기 아빠보다 알코올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전 그때 다시 둘째 아들에게 야단을 크게 쳤어요. 너까지 이런 식이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네 아버지도 그놈의 술 때문에 건강 나빠져서 더 살 수도 있었는데 먼저 간 거 아니냐. 영민이도 소식 끊고 사라져서 없고 엄마한테는 너랑 니네 형뿐인데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러다 네 애미가 먼저 죽겠다. 알겠어요, 엄마. 온갖 분노가 들끓는 가슴으로 아들에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아들은 느낀 게 좀 있었는지 자제를 하긴 했지만 건강 상태는 이미 최악이었고 이후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다 복이 없어도 그렇지. 어쩌면 나 같은 여자도 있을까. 정말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위독한 상태이다 보니 며느리도 보통 예민해지는 게 아니었고 손주들도 점점 집 분위기를 불편해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혼자 작은 집으로 줄여서 이 근처에서 살 것을 머하러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갑갑하게 아들 부부 사이 신경을 써야 하는지 너무 갑갑했어요. 하지만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녘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간 둘째 아들은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저는 제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낼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저 제 아빠의 수순을 따르는 게 안타까웠을 뿐 그 시기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다니 제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멀리 미국에서 큰아들이 들어와 비통한 표정으로 함께 장례를 치렀고 전 한동안 그냥 완전히 발이 묶인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쩜 이렇게 사는 것이 매섭고 인정사정 없는 것인지. 애들이 어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편과 제가 힘들게 살았을 무렵보다 더 인생이 사납게 느껴지더군요. 둘째 아들을 보낸 슬픔에 힘들었지만 어거지로 힘을 내서 손주들을 챙기고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힘겹게 다스리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는 이상하리만치 급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함께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던 자기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도 알겠고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하던 아주머니를 관두게 함과 동시에 그 모든 일을 당연히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것도 딱히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요? 죽기 살기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잘 아실 테니 당분간 애들 좀 봐주세요. 아줌마도 쓸 수 없는 형편이라 저와 어머니 둘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했어도 막상 퇴근해서 들어온 며느리의 태도는 보통 저를 심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에 일하던 그 아주머니한테도 이렇게 하진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저를 시켜대더라고요. 어머니, 빨래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냄새 난다고요. 그리고 여기 반찬 여름이라 금방 식는데 이렇게 내놓으시면 어떡해요? 어머, 이거 봐봐. 애들 둘 다 알러지 있어서 아무렇게나 막 먹이시면 안 돼요. 제가 적어놓고 갔는데 좀 제대로 읽으셨어요? 얘네 잘못 먹고 쓰러져서 응급실 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듣자 하니 완전히 저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야단치듯 말하는데 전 제가 이렇게 나서서 같이 살림을 하자고 의견을 낸 적도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맡기더니 퇴근하고 올 때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70을 넘긴 노인네가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숙달되게 하나씩 다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주문하면 그게 척척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며느리 마음에 들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며느리는 올 때마다 아휴 정말 몇 번을 가르쳐드려야 하는 거야 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조차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몸이 고되고 정신적으로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기에 저도 결국 통보를 했어요. 예,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무슨 가정부 아줌마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너한테 말한 적도 없다.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나랑 같이 안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저기 큰애 있는 미국에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보내줘라. 이 집에서 내가 나가마.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좀 느끼는 게 있겠거니 싶었고 그게 아니라면 전 정말 따로 나가 살고 싶었어요.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손주와 손녀까지 온갖 집안일을 저한테 불평해대고 쉬지도 못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려먹는데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또 정색을 하더니 바로 답하더군요. 어머니, 서운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나 애들이나 그 사람 보내놓고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렇다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요.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요.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니. 이 말을 들으니 저도 한층 화가 꺾였고 어쩔 수 없는 불협화음이었나 보다 싶어 그냥 속을 추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했던 이 말은 그냥 허울 좋은 달래기 용이었더군요.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님 거기다 댈 돈이 아까웠으면 미국 가는 절차만이라도 도와줘서 보내버리던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며칠간은 미안하다고 하며 제 안색을 살피더니 이후로는 다시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갈수록 말은 험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가 나름 잘하겠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본인도 바쁘고 남편 없이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싶어 꾹꾹 참았는데 말입니다. 그저 꾸역꾸역 달래가면서 저를 붙들어 놓고는 이제 제가 완전히 여기 묶였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남한테도 못할 막말을 해대지 뭡니까? 아우, 어머니, 이게 뭐야? 김치찌개 너무 짜요. 어째 연세를 곱빼기로 드시나? 갈수록 이렇게 간을 엉망으로 보시면 어째? 하여간 노인네들은 밥 시킬 게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먹게만 해야 된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아니 뭐 이렇게 짜요 어머니? 이제는 반말 섞어서 존댓말도 아닌 이상한 말투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들을수록 꽤나 모욕적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고 제 안색이 변하는 것 같으면 또 달래듯 어깨를 두드려주는데 이거 원 사람을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그간 오가던 동사무소에 들려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가끔 마주하던 청년이 외려 저희 며느리보다 더 친절하더군요. 나라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복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전 정말 마지막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사무소 직원과 상담을 하고 나름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며느리는 저를 놔주지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갔다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없지만 설령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 해도 다 진절머리가 나고 싫었어요. 그렇게 힘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고 다음 날이 되니 며느리의 태도는 더 냉정해지고 쎄해진 게 느껴졌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알아봤다는 게 기분이 어지간히 나빴는지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눈치가 보여 말도 붙일 수 없었고 마침 휴일이기도 해서 종일 며느리와 붙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저랑 부엌에서 잠깐 비껴가는 사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에 일은 지지리도 못하면서 뭔 놈의 불만은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일을 만들어? 노인네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데리고 살아준다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 것이지. 아우 진짜 성질나서 못 견디겠네. 결국 저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눈에 불을 켜고 화내는 며느리가 무서웠지만 못 견뎌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 보자 하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너보다 아랫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아들 죽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게야? 그러자 며느린 코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뻑뻑 질러댔는데 듣는 제가 다 목이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생목을 다 긁어서 내뱉더라고요. 말버릇? 어이구 이 노인네가 진짜 오냐오냐니까 주제를 모르네. 정신을 어디로 처먹고 하는 소리야? 여기저기 일러 바치면서 아주 그냥 신이 나셨어.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그러면서 눈이 완전 삐죽 올라가서 고함을 내지르는데 말을 얼마나 힘주어서 하는지 소름이 다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죽고 없는데 며느리가 데리고 살아준다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노친네가 나 같은 며느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참네. 이성을 잃은 것처럼 저를 노려보는데 당장이라도 저에게 손이라도 될까봐 순간 겁이 나서 숨이 가빠졌어요. 그대로 밀치거나 때리는 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완전히 기에 눌려서 숨도 내쉬지 못하고 참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누가 벌컥벌컥 들어오더군요. 아마도 손주인 것 같아서 굳이 내다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성큼성큼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날카롭게 주변을 찢는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난데없는 며느리의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들어보니 글쎄 이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덩치 큰 사람은 손주가 아니라 얼마 만에 얼굴을 보는지도 당장 떠오르지 않는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겨우 생각해보면 겉은 20년 훌쩍 넘어 다 되어 본 것이고 얼굴도 좀 변해 있고 체격도 약간 달라져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자기 아빠 장래에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 둘째 형이 먼저 하늘로 간 건 알고나 있는지 가끔 떠올렸던 우리 막내 아들. 돈이고 뭐고 다 되었으니 제발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하고 가끔씩 잠결에 울며 생각했던 그 아들이 눈앞에서 벌벌 떨며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며느리에게 괴성을 질러가면서 방방 뛰어대고 며느리는 부여잡고 벽에 붙어서선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도대체 어찌 가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뭐라도 집어서 던질 듯한 아들의 기세에 놀라 그저 허리춤을 잡고 말리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들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연신 빌어대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이해하는 걸까요? 숨막힌 긴장의 시간이 지나고 겨우 숨을 고른 아들은 그대로 거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서 털썩 앉았고 전 아들에게 말도 못 붙인 채 연신 아들의 얼굴 표정만 왔다 갔다 살필 뿐이었어요. 여전히 아들은 눈에 살기를 띠고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며느린 제대로 아들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고요. 아들은 겨우 저를 보고 말을 한마디씩 있는데 갑작스레 들어닥친 그 존재감만큼 내용은 너무 충격적인 데다가 가슴이 아려와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10여 년 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살아있던 시기에 막내 아들은 자기 형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둘째 형이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며 월 200만 원씩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다 싶게 직업이 없는 막내 아들은 노가다를 하며 번 돈을 그대로 자기 형한테 붙여가면서 저의 안위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형이 병으로 먼저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도 꾸준히 자기 형수인 제 며느리에게 열심히 돈을 붙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이 먼저 저렇게 떠난 것도 안쓰럽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여러모로 마음이 약해져서 저를 몰래 보러 왔던 것이에요. 그 사이 몇 번이나 한 번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거절했다더군요. 형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면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쓰러질 것 같다지 않았어요? 그러니 몇 년만 더 참고 나중에 나타나라면서요. 만약 그랬으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뭔 짓거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되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막내 아들이 10여 년간 달마다 꾸준히 보내오는 200만 원을 챙기기 위해 며느린 저를 요양원이니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니 다 거절하고 저를 붙잡고 있던 것이에요. 그저 순진하게 자기 형수 말만 믿고 있던 아들은 참아보겠노라 다짐했다가도 근처 와서 제가 살고 있는 모양새라도 좀 보고 싶어 들렸고, 문을 대충 열고 나가버린 손주 때문에 틈새로 집안을 지켜보다가 놀라서 뛰어 들어온 것이었어요. 정말 그대로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이때 막내 아들, 하다못해 옆집 사람들이라도 중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가요. 그렇게 막말을 하고 이제는 반말 섞인 욕짓거리까지 하며 분풀이용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슬픈 건 저도 이런 상황에 어느새 적응이 되어 왔고 점점 그 자극이 거세질 뿐 이 생활을 제대로 벗어날 궁리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 기적같이 그때 막내 아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후의 일들은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 현재로 넘어오자면 경찰에 며느리를 신고한 상태이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들 집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 제 팔을 끌고 나가주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던지 한편으로는 제가 탈출하듯 나오게 된 곳이 요양원도 어디 보호소도 아닌 내 자식의 부인이 살고 있으며 내가 사준 집이라는 게 참 서글펐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지 변호사를 불러다가 대응을 한다고 난리고 막내 아들이 자기를 때린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고 꼬인 건지 전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마음 편히 잠들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집에서 나온 이후 작디 작은 아들 원룸에 살면서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들과의 만남이 실감나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공간은 협소하지만 아들과 같이 있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요 근래 겨우 잠을 좀 이루고 있고요. 아들은 10여 년간 자기가 보내준 돈은 싹 다 써버리고 자기 엄마를 식모 부리듯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이쯤 되니 다 지치고 피로하게 느껴지면서 그 집에서 나온 자체에만 만족하고 싶을 뿐입니다. 단 아쉬운 게 있다면 아들이 돈을 둘째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이 원룸 같은 곳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할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막내가 초라하게 사는 건 아닌지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그저 지금은 막내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라도 편히 아들 밥이나 챙겨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더 이상 피곤한 분쟁은 싫고 제가 화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